도 맞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인재상과 관련된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클로커스의 장준호 리더님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은 클로커스 장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개인 사업을 좀 하면서 10년간은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클로커스라는 곳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약 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는 클라우드 업계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어떤 제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주제인지라 일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좀 사전에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제 앞선 세션에 이어서 이제 본 세션의 주제도 클라우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이제 본 세션에서 주된 주제는 이제 클라우드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업계를 희망하시는 신입 엔지니어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저는 좀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풀어야 할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어떤 성실한 인재? 아니면 뭐 도전적인 인재? 아니면 뭐 야근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보다 우리는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업계에 대한 상황,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사항들이나 기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쉽고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듯하여 발표를 빠르게 마치면 약간의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업계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서비스 구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업계는 크게 두 가지의 프로바이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CSP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리소스를 받아서 직접 활용하고 구축을 해서 운영 관리까지 해주는 MSP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CSP와 MSP. 이렇게 CSP와 MSP가 서로 협력을 해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CS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CSP는 이제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기업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CSP는 또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뉘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 프라이빗이라는 말처럼 이제 특정 대상만을 대상으로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자원을 오픈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 클라우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말은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칭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AWS라던가 구글 클라우드의 GCP,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해외 메이저 탑3고요. 국내 CSP로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또 KT 클라우드 그 외에 여러 플랫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CSP들은 IaaS, PaaS, SaaS 형태의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SP 기업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MSP 기업들이라고 하면 MSP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측에서 지금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속해 있는 클루커스라는 업체도 대표적인 MSP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MSP는 사실 기업마다 서비스를 하는 업무 영역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MSP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서비스는 핵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컨설팅 영역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검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분석, 견적 작업, 그다음에 구축 방법론 제시, 또한 아키텍처 제시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이전한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겨오는 작업 그리고 구축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구축까지 끝나면 또 운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 관리에 포함된 내용들이라고 하면 구축된 시스템의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 장애 대응, 운영 최적화 등이 운영 관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클라우드 생태계는 이렇게 CSP와 MSP가 서로 협업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업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제 해당 사업이 좀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미래에는 모든 IT 기반 사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국내 클라우드 현황도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클라우드 현황 지금 표에서 보시면 이제 논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점유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인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제 논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서서 5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외에도 이제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각종 국내 공공기관들은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인프라의 100%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이전한 사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 이제 기존의 CSP인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제 다양한 CSP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BM 클라우드라던가 오라클 클라우드, 또 중국의 텐센트, 앞서 말씀해주신 국내의 카카오 등 다양한 CSP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MSP 업체들도 무수히 많아지면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면 기업들은 이제 초기 시장 점유율이 향후 시장 지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우선 목표를 현재 시장의 우선 점유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는 당연히 많은 리소스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본인들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클라우드 업계는 시장 우선 점유를 위해서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계를 준비하시는 이들에게는 좀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력과 스킬셋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각 플랫폼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콘솔이나 포털 화면을 통해서 이제 클릭으로 작업을 하는 역할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실제 클라우드 기업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IT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기술셋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에 대한 이해, OS, 네트워크, DB,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력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 클루코스의 업무 체계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컨설턴트라는 직무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데이터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또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이 이제 팀이 나눠져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다양한 분야의 IT 분야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클라우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셋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담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공자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개발자로 취업을 할지 클라우드 업계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클라우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클라우드 업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회사에 저도 초반에 개발자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단순 코딩 작업 업무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업에서는 이제 개발보다 좀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서버에 대해서 볼 수 있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DB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등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 내가 만든 코드가 실제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직무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기술적 스킬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직무나 역할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개인이 어떤 기술력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그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제안한 이 표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분화된 업무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업무 역할인데요.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디벨로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를 예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프라를 맨 처음에 담당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엔지니어로 출발을 하시면 그 위에 고급 기술을 익혀서 시큐리티나 보안 쪽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모든 이런 인프라를 아우르시는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성장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엔지니어를 또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 이제 DBA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수행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좀 수행하고 싶다 하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널리티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좀 더 큰 이제 사이즈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뭐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이터 업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좀 데이터 아키텍트로도 성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장 방향성을 대략적으로도 미리 잡아둔다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 이러한 업무 성장 방향성과 맞는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이제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반대로 또 좋은 기업이란 그럼 어떤 기업이냐?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를 토대로 직원들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재들이 그런 기업이 되어야 인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기술셋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디벨롭해서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테크니컬 패스라던가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 이제 좋은 업무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력들을 필요로 하는지 좀 알아봤었고요. 이제 개개인들이 클라우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업계는 좀 취업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문을 넘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지식, 경험, 그리고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이어지는 요소들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기술 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WS나 GCP나 애저나 이런 특정 CSP 최소 1개 이상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지식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끔 신입분들 면접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력서에 본인들의 기술셋을 이렇게 나열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보면 막 고급, 상 이렇게 뭐 표기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 면접관들이 그걸 보면 이제 고급이라고 실제 생각을 할까요, 그거를? 좀 자신감은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신입분들의 경험적인 한계로 인해서 한 분야 모든 분야를 이렇게 마스터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많은 기업들에서는 경력자를 더 우대로 할까요? 결국 이거는 경험의 차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입은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 경력이 없는 신입의 입장에서 경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를 수행하신다던가, 요즘 국비 지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신다던가, 아니면 개인 단위,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보신다던가. 결국 기업은 경험을 찾고, 경험은 이러한 도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명입니다. 솔직히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하는 각 CSP사들은 이제 본인들만의 다양한 자격증들을 이미 여러 개 갖추고 있고요. 커리큘럼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취득하는 노하우들도 이미 웹상에 다양한 경로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내 머리에만 저장해 두지 않고 정리를 해서 기록해 둔다면 이게 곧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공자가 아니면 취업이 힘든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앞서 이건 말씀드린 시장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좋은 인력들을 고공급받으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들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핵심은 지식과 경험과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 발표의 마지막이 좀 왔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업에 지원하시게 될 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임을 좀 어필하시려면 나는 준비된 인재이고 차별화된 인재이고 가능성이 넘치는 인재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기업이 준비성이 있는 인재를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업에 이제 지원할 때 내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안 했으면 이제 마이너스 요소로 이제 다가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준비성, 자격증. 요거 자격증이 필수이신지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자격증 자체는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준비된 사항이라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나 좀 이제 각종 CSP의 기본 자격증들, 사실상 모든 지원자들이 요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갖추고 있다면 이제 본인들도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갖추지 있지 않다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인재로 비춰지기도 쉬운 상황입니다. 네, 둘째로 좀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예로 최근에 이제 뭐 6개월 코스로 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의 기술 면접을 많이 진행해 보면 이제 진짜 동일한 커리큘럼, 동일한 자격증, 그다음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심지어 이력서 폼도 똑같습니다. 그럼 면접관은 이 중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인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뽑을까요? 이제 주로 말로 하는 이제 차별성.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성실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수행을 하는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가졌고, 뭐 이런 것들보다 제가 생각하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차별화된 인재임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면 남들이 따지지 않은 자격증이라던가 아카데미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수행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뽑아낸다던가, 또 아니면 심지어 남들과 다르게 정리된 이력서를 가지고 간다던가, 이런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들의 한 끗 차이가 이제 다른 이들과 나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능성입니다. 이제 본인이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에게 본인들만의 기술 성장 계획을 제시하면 되게 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좀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수행해 보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기술 사항들에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가능성 있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위한 자세한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클로커스의 장준호 리더님이셨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을 이어갈 텐데요.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지금 뒤쪽에서 손을 드신 건가요? 네. 네, 그럼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 장준호 리더님, 먼저 아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혹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준비성부터 차별화, 뭐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좀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또 리더님께서 경험했던 사례나 또 구체적인 또 경험이 있으시면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신입분들의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린 거라 이제 신입 입장에선 경험을 사전에 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경력자를 많이 찾고 신입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채용형 인턴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국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교육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비전공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이고 전공자들도 이수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는 것을 매우 우대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무리 좀 조잡하고 좀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잘 조합할 때 인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아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이 가능성, 이 인사이트와도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신입들이 이렇게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방안이나 전략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과 더불어서 가능성까지 갖추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가끔 면접을 진행하신 분들도 본인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리어 패스라던가 테크니컬 패스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실제 업무를 해보지 않으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큼 이제 사전에 알아보고 왔는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있는지가 이제 저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나는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지원을 했어 이거가 아니라 나는 진짜로 이 직무에 관심이 있고 아까 제가 이 직무에 대한 사전 그 시장이나 아니면 업계의 상황을 미리 다 설명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제 접근하시는 것과 이제 기초 베이스 지식이 하나도 없이 접근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식과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라도 가능성을 보여주면 좀 어떠한 인재상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준호 리더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